그런데 스스로 매를 번 겁니다.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전술을 썼었잖아요. 조금 약화시키고 추천권 행사랄지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해서 그럼 이거라도 좀 해줘 라고 매번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강화된 특검법으로 어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매를 벌었어요.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아마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최혜병 특검의 통과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세 가지가 범죄 사실은 따로지만 범인은 하나예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야 우리한테 정치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통합을 얘기했으니까 마치 과거에 벌어졌던 범죄나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범죄는 범죄대로 수사를 하는 거고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과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면서 통합하는 거지.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맛을 좀 보여줬죠. 야, 국무회의 이렇게 하는 거야. 어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얼마나 참 뻘쭘했겠어요. 참 그 면면들을 보니까 아이고 참. 그런데 어색하지만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쩔 겁니까? 해야죠. 그러면서 4시간, 뭐 3시간 40분 이상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처음에는 괴로웠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한탄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몇 장관들은 평생을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겪어봤겠죠. 그러면은 정말 다른 애도 있겠지만 진작 저런 대통령이랑 같이 일을 했으면 나라가 좀 앞으로 갔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어제 국무회의 시작할 때 이재명 대통령 발언 좀 들어보죠. 네, 진행하시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진행합시다. 네, 특별히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아, 유정관이 하신다고요? 그래도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난 맨 처음에 저 목소리 이상민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취임 선서식에서도 예. 저 목소리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야 이상민 장관이 복귀했어? 그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갖고 목소리가. 맞습니다. 네. 저 옛날에는 전두환 닮았다고 영화 텔레비전 출연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상민 닮았어도 그냥 봐주나? 통합이 정부니까요.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그 출연 정지됐던 그분의 동생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공직자였어요. 그분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DJ 정부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이주일 씨도 얼마 동안 못 나왔어요. 옛날 진짜 독재 시대 때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런 시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쇼츠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거기 이제 앉아 있는 면면들을 딱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참 기발한 쇼츠라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어제 참여한 국무위원들 면면 한번 보시죠. 이야, 참 절반은 감옥 가고 절반은
어디 하고 뭐 그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박영식 앵커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표정이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때 파일첩을 들고 나왔는데 빨간색 배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역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하고 싶은 것이냐.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준숙 씨가 아주 막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당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보라는 식으로 그걸 들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 장면에서 우리가 아까 몇 면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누가 부역자였는지 누가 내란에 부역했고 누가 윤석열에게 부역을 해서 이 나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했는지 그 어떤 동조자들이 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있으니 웃음조차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합시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진석 위원장도 있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은 바로 전날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당한 거잖아요. 헌법재판관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지명 철회되고 이제 법제처장으로 국무회의 참석했는데 정말 뻘쭘했겠어요. 그러니까 출근도 잘 안 하거나 늦게 하는 대통령하고 일을 하다가 취임 첫날부터 퇴근도 안 하는 대통령을 만나서 예. 3시간 40분을 국무회의를 한 것도 처음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혼자만 90% 얘기 안 하고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부처 현안이 뭐냐고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경험도 저는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3시간 40분 동안 물과 김밥 한 줄이었고 그거 플러스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셨대요, 대통령이. 그래요? 그러니 참석자들이 쉽지 않잖아요. 나머지도 다 못 갔겠네. 뭔 일을 하지? 그래서 의도한 건가요? 제대로 정말 아, 그랬어요? 네. 야, 첫날부터 군기 제대로 제대로 잡으셨네요. 잡으셨네. 네, 지금 예. 그동안 3년간 군기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6개월간은 거의 뭐 공직자들이 일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죠. 3년간 신났지 뭐. 술 취해갖고 들어와서 대충 뭐 혼자서 이야기하고 뭐 그거 나오더라고요. 한두 명 뭐 여기 해보세요 하고 가고 이제 지는 이제 술 깨러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이은주 님이 이런 글 올리셨더라고요. 그동안 출근 안 하는 대통령만 보다가 이제는 퇴근 안 하는 대통령을 보았다. 그렇죠. 단 이틀 만에 기적. 죽어가던 대한민국이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악취로 진동했던 세상이 수요일 새벽 고지에 깃발을 꽂은 순간부터 향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벅찬 행복감 싣고 오늘 방송에서도 홀홀 날아 참여하겠습니다. 이은주님은 시인이신가? 예. 그 3시간 40분 동안 화장실 안 갔다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혹시 로얄 키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잘난 척만 할까? 키드니가 신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얄 키드니가 아마 그렇게 로얄은 왕실, 왕립에 이런 거잖아요. 네. 영국의 왕세자들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한답니다. 화장실에 안 가는 훈련. 왜냐하면 그 왕실 행사가 좀 깁니까? 그런데 왕이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세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오래 참는 훈련을 해가지고 신장을 훈련시킨대요. 그래서 긴 행사를 할 때도 버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걸 조금씩 훈련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 왕실에 그런 그 왕족들은 화장실에 오래 안 가도록 훈련을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해서 로얄 키든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안 좋아요. 사실은 안 좋죠. 네, 그 고위공직자들 중에 뭐 고위공직자가 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 참석도 있지만 뭐 이게 여차하면 화장실을 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 안 가고 참잖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중에 의외로 방광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꽤 많아요. 아니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내가 왕을 안 하지. 아,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아, 예. 다른 나 이유가 있는 게 그냥 아니라?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고 몰랐어요. 그렇게 살란다고. 네, 저희로서는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미 패족이 돼버린 윤석열의 그 국무회의 당시에는 이 사람이 또 이제 술을 많이 좋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온갖 숙취를 가득해가지고 가져온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하다 보니
화장실을 또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분위기도 아니었는가 뭐 이런 한번 추측도 해보고 실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이 익명으로 인터뷰한 게 나오던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한테는 국무위원들이 한두 마디 건네면 혼자 한 50분을 또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물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듣는 국무회의였다 보니까 그 국무위원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무위원들도 발언권이 많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무회의였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만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 고역이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국무회의 양태를 보면 제대로 준비했겠어요? 지금까지 하면? 거의 준비 안 했겠죠? 대강 오고. 근데 하나하나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답을 들으면 한심한 국무위원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한테는 매우 곤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떤 분이 오든 진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옆에 계신 뭐 김용남 의원님 같은 이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좀 국무회의가 진짜 풍성하게 토론이 되고 그 국무회의의 그 풍성한 대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신뢰를 받는 또 이 그 국무회의가 만들어져서 국민들한테 이 정부 5년 동안 가도 큰 문제 없겠는데 좀 좋아지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좀 이런 국무회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격노할 수도 없고요, 누구처럼. 곧 헤어질 국무위원들한테. 그러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장시간 계속될 거라고 이 참석자들 그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들로서는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막바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사람들하고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고 싶고 또 뭐 결정하고 싶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너네들이 장관들이니까 내가 좀 국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준비하면서 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 얘기 좀 해봐라. 실태 파악도 좀 하고. 그런데 몇몇 장관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을 거고 완전히 건성으로 윤석열한테 이렇게 체화가 돼 있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고 너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네들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 나라 3년 국민들이 맡겨놨는데 어떤 식으로 해먹었는지 반성해라.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랬는지가 좀 자세히 나온 게 있던데 몇몇 국무위원들은 좀 놀랐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행정 경험과 의회 경험을 다 쌓았잖아요. 물론 그전에는 이제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현업에서 뛴 사람, 그러니까 평생 정치 내지는 국회의원을 오래 한 게 요새는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별로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뭐 4선, 5선, 5선을 쌓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 경험을 쌓은 것, 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한 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분위기인 것이고 저는 일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의원 생활은 뭐 다른 어느 직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은 아무리 다선 의원이라도 자기 의원 회관실에 있는 보좌진, 뭐 10명 남짓한 그 보좌진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시장만 해도 사실은 시청 공무원들이 사실 큰 시의 경우에는 몇천 명 단위잖아요. 이 사이즈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 같은 최대 광역단체장을 해봤다는 것, 그리고 또 의원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대하는 태도, 공직에 대한 어떤 관념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전날 거의 매일같이 과음하면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요. 저 어제 혼났어요. 그저께 이야기해도 되나? 해보세요. 말 그랬는데 뭐. 그저께 기쁜 마음에
한잔 했거든요. 좀 당연하죠. 아니, 한 잔 많이 달리셨군요. 호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호금을 하셨는 거죠. 근데 그 대선 축하하는 자리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만났는데 야 이거 날짜 딱 잘 잡았다 했는데 저녁에 만나고 보니까 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왜 그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축하한다고 한잔 하니까 완전히 그냥 뭐 빨리 이렇게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제 혼났구만. 방송 힘드셨죠? 아 힘들었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뭐 신나가지고 했는데 아 어제 오후에 아주 정말 피곤했어요. 근데 덕택이 어제 잠은 또 잘 잤죠 뭐. 아니 저희 방송하면서도 다음날 방송 있으면 그 전날은 맥주 2잔 마실 거 1잔 마시게 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들 조심하잖아요. 신경 쓰고. 그런데 하물며 나라를 지금 국정 운영하는 대통령이 낮이나 밤이나 부어 마셔 대면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갔을까? 그러니까 이 모양 이꼴 된. 그래가지고 한다는 게 출근 시간 속이고 가짜로 차 보내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아마 지금 그 경찰 쪽에서 신호 조작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찰들이 아마 만세 부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술도 안 먹고 이랬으면 나라 더 아장났을 거예요. 뭐라도 한다고 했으면. 또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저희가 이쯤에서 한번 좀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꼭 보고 가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그 윤석열 임기 극 초반에 그 5월 말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2022년 5월 말이거든요. 그때 모 매체에서 윤석열 만취 사진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눈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이었나요? 네, 대통령 다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강남의 아크로비스타 밑에서 나왔다는 그 사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 이제 완전히 눈 돌아가가지고 벌겋게 취해서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만취한 사진이 공개돼가지고 논란이었거든요. 그게 취임되고 나서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첫날에 취임 선서식하고 비상경제 TF 회의하느라고 밤 10시에 퇴근했죠. 그마저도 그 이후에 대변인하고 비서실장도 퇴근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아 이게 대통령 1일차의 효능감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국무회의 했죠. 그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안전점검회의를 또 지자체장들이랑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과 윤석열은 임기 초반부터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오매불만 뭐 한 게 없는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런 장면에서 완전히 비교가 되는 대통령의 효능감을 느낀다. 스나이퍼 박님이 혁대가 거의 풀어져 있었던 사진 네, 기억합니다. 지금 아, 잠깐 그 나왔던 사진인가요? 것 같은데. 이 사진이잖아요. 이게 5월 말이었어요. 2022년. 아유 왜 사냐. 이 달라진 대통령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참 우리 참 대단하셔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전 대통령실과 지금 대통령실 문양입니다. 이야 참. 자 저 탬버린인가요? 탬버린 양주병 마이크. 이야 대통령실을 봉황도 술이 취한 것 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봉황도 약간 좀 취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 참. 아이고 참 이런 나라였어요. 바느질하는 농부님 김치 담그느라 좋아요 누르는 거 까먹었는데 손 씻고 누르고 듣겠습니다. 3만 명 넘었으니까 또 이렇게 좋아요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현님 질문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했는데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시를 내렸는데 나 곧 퇴사할 거야 라고 지시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돼요? 자르는 거죠, 뭐. 뭐 얘들 뭐 금방 자를 건데. 자르는 거죠. 아 근데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새해 들어서 첫 국무회의인데 그때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폭설이 내렸습니다. 예. 그래갖고 국무위원들이 늦은 거예요, 국무회의에.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와갖고 그때 제가 법무부 근무할 때인데 그래서 장관들이 보통 관용차를 타고 이제 국무회의장에 다들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빨리 결단한 장관들은 차에서 내려서 그냥 지하철로 이동해갖고 시간을 맞춘 장관들이 좀 일부 있었고 계속 차 막히는데 차에 있던 분들은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좀
티가 났죠. 이게 대응 순발력이 있는 장관들하고 그냥 끝까지 관용차에 의존해 갖고 오려고 하다가 국무회의 참석 못한 장관들이 좀 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징계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공직자들이 과로가 일상이 될 겁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일하느라고. 어제 그제 모습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했던 공직기강을 조금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그런 것은 이제는 끝나야죠. 정말 새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입으로 넘어가죠. 경호도 이제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경호가 다른 때보다는 더 신경 쓰이는 시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참, 얘는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지가 지 발목을 잡은 거예요. 청와대에 있었으면 밤새 술 처먹고 나온지 안 나온지 밖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괜히 뭐 용산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또 한남동에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오는데 오늘 뭐 술 처먹고 이제 나오냐 뭐 그럴까봐 또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서 차 보내고 나중에 또 가고 그때 갈 때 또 경호 안 할 수 없으니까 진짜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선이 있으니까 시민들 불편해, 보안도 위험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경호를 안 할 수도 없고, 인천에서 다닐 수도 없고, 이제 한남동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경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날 경호가 좀 불편했다. 황인권 경호처장한테 직접 지시를 하더군요. 이제는 경호 행렬도 좀 짧게 하고, 또 차선을 다 잡잖아요. 앞에 우리가 흔히 그 순찰 사이드카라고 부르는 그게 이렇게 A자형으로 딱 이렇게 서가지고 거의 4차선을 다 막고 가요. 그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대통령 차가 이렇게 쭉 가니까 아무래도 뭐 신호 조작하고 차선 정리하고 그러면은 차로가 좁아지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대통령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불편한 거죠. 그래서 확 저기를 했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이제 지금 경호처에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것도 중단하라고 그렇게 했던데 수도 좀 줄이고 낮은 경호처, 작은 경호처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방향 제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제대로 잡은 겁니다. 지난번에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똑같은 경호처인데 그 위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머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항상. 그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건데 그야말로 한마디로 입틀막 경우 아니었습니까? 누구든지 다 국회의원부터 뭐 일반 시민부터 대학원생부터 싹 다 입 틀어막고 들려나가는 그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인가라고 저희가 매우 개탄했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가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선 아니고 2차선 정도만 막고 한다는 거 그런 것들도 경호를 최소화하는 게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는 데마다 이 신호 막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배달하는 분들도 다 멈춰 서야 되는 그런 거예요. 시간을 그렇죠. 다투어서 가야 되는 그렇죠. 분들. 그래서 아마 국민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 지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현충일 추념식 가는 대통령 행렬을 보면 확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영상 캡처한 걸 한번 보시죠. 현충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대통령 행렬이 저 뒤에 보이죠? 차로를 막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스며 승용차며 트럭이며 다 제 차선 가는데 한 차선은 있어야 대통령 가니까 사이드카가 이쪽으로 조금 빼주세요 하면서 대통령 일행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차선 하나만 확보하는 거죠. 딱 하나는 막아야지 네, 뭐 그렇죠. 가야 되니까. 가긴 가야 되니까. 네. 원래는 저건 싹 막거든요. 싹 막았죠. 신호 다 조작하고 네. 언젠가부터. 그래가지고 나 한 번은 가는데 그때 어디를 갈 때였더라? 와 바빠서 죽겠는데 그냥 막아놓고 이렇게 저기 하려는데
한참을 못 가게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내가 아주 애를 태운 적이 있어. 윤석열 때. 나쁜 놈. 그게 막는 것도 막는 건데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면 그때만 딱 막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한참 막았다가 더 늦어진다 그러면 잠시 풀었다가 또 막았다가 그 체증이 더 오래 시도 때도 없이 오래되는 거예요. 아무 때고 나오니까 정해진 시간에 안 나오고. 아니 근데 그걸 윤석열만 그랬던 게 아니고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안 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죽을 마실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입 그 직원들 있잖아요. 경호처 직원들 오면 일주일 동안 시민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하에서 적어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시민적인 소양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시민교육 교수님 아니셨어요? 제가 강의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 그 철학이 서 있어야지만 뭐 경호처뿐만 아니라 지금은 용산이 청와대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런 철학적 기조하에 자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 기조가 없으면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권력이 얼마나 많이 흘러다닙니까? 청와대라는 데는 엄청난 권력이 흘러다니는 건데 거기에 대통령의 철학이 없고 그 대통령부터 대통령 부인까지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 안에 다 사익이 흘러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우 공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거다. 그리고 국민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정부 이름도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런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런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공무원도 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과 함께 가거나 국민보다 낮게 가거나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취임 선서식으로부터 드러났고 내가 국민의 대리인이자 국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부와 당연히 비교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자신을 황제라고 여기고 국민을 발 아래로 뒀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국민과 함께 국민보다 낮게 가겠다라는 저 인식이 경호에도 반영된다라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고 예. 이런 게 이제 감동이자 공감으로 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다 상징적으로 다가와서 저는 정말 보기 좋다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장면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요. 한남대교 6차선을 전면 통제한 모습인데 윤석열 때거든요. 저게 저 뭔 짓이야. 반대편 차선 저 보세요. 심지어 돌아갈 꼈어요 사조로. 근데 아니요. 이게 심지어 예. 탄핵되고 나서예요. 예. 탄핵되고 나서도 저렇게 6차선을 다 통제하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정신을 못 관저 빼고 사저로 갈 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저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이거 이제 자 바로 세워야죠. 바로 세우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참 보기 싫지요. 윤석열 김건희. 그래도 수갑찬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곧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부에서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국회에서 특검법 3개 통과됐습니다. 짧게 그냥 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인데 특히 최혜병 특검법안 통과될 때 그 방청석에 앉아 계시던 해병 예비역 연대 그분들의 모습 보니까 저도 참 뭉클하더군요. 네. 그분들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환호성을 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재의결했는데 결국 부결됐을 때 그 눈물 흘리던 모습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이제는 거부권 행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통과되는 순간 그분들이 일어나서 환호하는 모습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 장면부터 먼저 보고 특검 얘기해보지요. 환호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예. 수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전에 부결됐을 때 우리 그 해병대 예비역연대 그분들 막 그 탄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총 득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혜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작전을 선포한다! 니들이 뭐야? 니들이 보수야! 너네가 보수냐? 너네가 국민의힘이냐? 당신들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내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뭐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저분들이 어제 일제히 일어나서 격려하는 모습, 이게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오는 순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영식 앵커님. 네. 그러니까 2023년 7월 19일이니까 거의 2년 맞습니다. 만에 특검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네, 제대로. 이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뭐 당연히 해병대 예비역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마음을 쓰신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화면에 나오지 않았던 최 해병의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셨고 보도를 통해서 이 최 해병이 어떤 아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찍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시험관을 통해서 어렵게 얻었던 외동아들을 잃게 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지난 2년간 느껴왔던 그 고충과 고통은 저희가 이루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그럴 감정일 텐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아마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최 해병 특검의 통과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간 윤석열을 두둔하고 비호하고 이 특검을 막아왔던 자칭 보수 정당이지만 보수가 아닌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심판해야만 하는 국민의힘이란 정당, 그리고 사법적으로 단죄해야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 이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사실은 근데 그 세 가지가 그 범죄 사실은 따로지만 범인은 하나예요. 그렇죠? 예. 아니 사실은 다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결국엔 내란 특검이 이제 세 가지 특검법 중에 그 수사단의 규모가 제일 큰 게 내란 특검이죠. 파견 검사만 60명까지 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 최혜병 사건, 또 김건희 관련된 특검, 그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막으려고 하다가 또 일으킨 게 내란이잖아요. 그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세 가지 사안들이 물고 물리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숨김없이 그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진상을 국민들께 밝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영부인이든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혜병 특검은요, 사실은 사건 발생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해병대 사단장의 아주 잘못된 지시나 결정 때문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불행한 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순리대로 처리했으면 그 사단장이나 명령 계통에 있던 사람들 사법 처리되고 끝났을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이상한 주가 조작에 주범이 개입하고 그러면서 그게 영부인하고 연결되고 대통령에게 바로 잘못된 행동에 나서게 되면서 일이 완전히 어처구니 없게 전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파괴되고 법질서가 무너졌던 것이 이제는 바로 잡히게 이제서는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지금 내란이 파견 가능한 검사 수가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가 40명, 최상병이 20명, 전부 120명인데 다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최상병 특검은 좀 빨리 결과를 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가 이런 식으로 그냥 비틀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지금 계속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거를 또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고법에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생명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간 청년이 말도 안 되는 사태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 과정에서 자기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온갖 권력을 활용했고 그 권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건희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밝혀서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자식을 둔 특히 이제 군대에 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 최근에 지금 뭐가 화가 났냐면 종편이나 케이블 가면 이 국민의힘 패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론으로 지금 반대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 수사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내란 특검이 그 표적이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 지네들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주진우, 임종득 다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보복한다고 계속. 그게 왜 정치보복이에요? 쟤네들이 먼저 국회의원을 그만둬야지. 그래서 지금 화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화나서 말씀.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다가 싸우고 싶은데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해서 통합이시대라고 하니까 싸우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맨 처음에는 그냥 윤건희 그다음에 장성들이었나?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출급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개입된 거 아니야? 그다음에 김건희가 왜 비화폰을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수천 개 비화폰들이 뿌려졌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다음에 노상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이걸 기획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건의 실체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겁니다. 그래서 60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검을 검사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야 우리한테 정치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진짜 야 이걸 상대를 해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하지만 또 대통령이 상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상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속전속결 빨리 진행을 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3년 동안 얼마만큼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무너진 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인 잣대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은 통합이라는 얘기하고 법질서의 확립 내지는 정의 실현이 상충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국가 법질서 확립 내지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게 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통합은 예를 들어서 야당과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과 관련해서 토론 내지는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자는 얘기지, 통합을 얘기하면서 통합을 얘기했으니까 마치 과거에 벌어졌던 범죄나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통합 얘기하면서 왜 과거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 범죄는 범죄대로 수사를 하는 거고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과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면서 통합하는 거지, 마치 통합하고 범죄 수사하고는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말을 섞어서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조권섭님 어디서 들으셨나요? 진짜요? 금융감독원장에 김영남 의원님 결정됐다고요? 정말 축하드려요.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일조해 주세요. 발표 났어요? 저도 모르는 얘기. 강유정 대변인 저 아닙니다. 저냐고 물어보는 분 계세요. 저 아니에요. 전화하지 마세요. 김유정입니다. 네, 저 김유정.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최혜병 특검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요.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까 김영남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의 도화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이 했던 그것은 우리가 다 비난은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윤석열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 나온 게 바로 최혜병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 출근 안 해, 맨날 술 처먹어, 경제 안 챙겨,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난하고 선거 때 표로 심판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술 먹는다고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최혜병 사건이 터진 것은 완전히 법에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딱딱딱 했고 오케이까지 났고 해병대 사령관이 사인까지 했고 국방부 장관도 오케이 했고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경로해가지고 완전히 뒤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명죄로다가 엮고 완전히 이건 정말 나빠도 보통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딱 걸린 겁니다. 왜? 정정당당하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가고 있는 수사를 대통령이라고 해서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해서 바꿨다.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날까 봐 이종섭이 야 너는 호주로 일단 가. 너는 국회의원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김건희까지는 우리가 몰랐죠. 이게 윤석열이 왜 저러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태원 때 뭐 책임을 이상민이 그때 물러나야 되는데 뭐 근대 국가에서 책임을 그렇게 묻는 거 아니다. 따박따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그래서 그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성근 사단장 이놈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하고 완전히 또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종호가 바로 또 김건희 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딱 그 순간에 딱 그래. 아하 이렇게 됐구나.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잘 걸렸어. 이제는 빼박이야. 딱 그랬는데 특검을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막 밀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나와서 밝혀라. 그래? 에이씨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개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 살려고. 지 죄를 덮으려고. 그래서 최혜병 특검의 의미가 매우 크다 이겁니다. 저는 이제 특검 시작하면 맨 먼저 뭐부터 밝히겠어요? 800의 칠빵. 이거 밝혀야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전화 받은 놈들 얼굴 다 나와요. 하나씩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조태영, 임종득, 이시원, 임기훈, 김계환,
또 김화동, 유재은, 신범철, 이종섭까지 7월 31일 통화한 것만 해도 이 800-7070으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이번에 반대하는 토론 나와서 했던 얘기예요. 지가. 자격 있습니까? 이종섭. 이 800-7070이 누군가. 이게 윤석열이라면 이거는 딱 걸리는 적이고 만약에 이게 김건희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가 더 큽니까? 김영남 의원님? 둘 다 크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경호처 명의의 전화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다 경호처 명의로 전화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직무실도 경호처 명의로 그 개설을 하고 한남동 관저에 있는 전화도 경호처 명의로 개설을 해요. 그러니까 경호 대상이 있는 곳은 다 경호처 명의로 전화도 개설하고 관리자가 경호처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800-7070이 도대체 어디서 쓰는 전화번호냐 짐작은 다 했죠. 근데 끝까지 안 밝혔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 직무실, 지금 정확하게는 부속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라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것이고 저 사람들도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조사해서 제대로 추궁하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이종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정말 특검 저기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몇 번을 거부하고 다 세 가지 특검을 합하면 다 해서 한 8, 9번 거부권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 권한 대행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 특검들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니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거나. 진짜 얼마나 우리 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매를 번 겁니다.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전술을 썼었잖아요. 조금 약화시키고 추천권 행사랄지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해서 그럼 이거라도 좀 해줘라고 매번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강화시켰다가 조금 약화시켜서 이거라도 하자. 상설특검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상설특검 임명 안 하고 넘어간 것도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강화된 특검법으로 어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벌었어요. 매를 벌었죠. 매를 벌었어요. 국민들이 얘기할 때 귀를 기울였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죠, 나라가. 그것은 기대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지가 있을 때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 안 했으면 특검 지가 임명해.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바보짓 한 거예요. 바보짓 한 거예요. 네. 자업자득이라고 저도 보고요. 뭐 저희가 이 시간에 윤석열의 만행과 그 800의 칠팡칠팡에 대해서는 부속실, 뭐 집무실이라는 게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더 분노스러운 건 국민의힘이에요. 선거 기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했습니까? 저희 정우리 TV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최혜병 묘역을 참배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수사 외압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묘역 참배하는 모습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어제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당론으로 반대했죠. 당론으로 반대하고 불출석했지만 표결에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소희, 김재섭, 배현진, 한지아 이 외에는 불출석했어요. 표결을 안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중도 외연 확장? 우스갯소리죠. 표 한 번 얻어보려고 생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용태는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너무 분노스럽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저자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세상에 묘비 뒤에 가서 저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가야죠. 앞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완전 사진 찍기용 아닙니까? 최수근 왜 젊은 놈 왜 저래? 저한테 그러세요. 저 좀 해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제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얘기 때문에 제가 종편이나 가면 좀 잘 안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넥타이 메고 가서 안 싸우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